아니, 한국 같은 도로도 제대로 안 깔린 국가로 수학여행을 간다고요?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여기 한국만큼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농성을 벌이는 프랑스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한국에 끌려가게 된 그녀는 한국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미레유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파리하면 낭만의 도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일부 부유한 구역에 한해서 해당되는 말이고 파리는 이제 프랑스인들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국인들이 파리로 엄청나게 이민 오더니 이젠 파리 전역의 프랑스 현지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게 되어버렸거든요. 중국인들이 많아진 지역에는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는 건 이미 연구 결과로까지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사실인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각종 범죄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로의 동화를 거부한 채 자국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떼를 썼기에 파리는 급속도로 이도저도 아닌 허접한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학생인 제 입장에서 프랑스가 망가지고 있다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중국인들의 선동과 세뇌였어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옆 학교만 해도 중국 자본이 점령하게 되었고 이젠 중국인 교사들과 중국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문제는 중국인 교사들은 왜곡된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중국에 대한 세뇌와 선동을 해댔고 그곳 학교에 다니는 제 프랑스인 친구들은 점점 그러한 세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 자본이 들어간 학교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수업을 했으면 중국인 교사의 강의를 들은 제 친구들은 뜬금없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과 모순이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라는 소리를 해대고 있고 또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이들은 한국에는 변변한 도로조차 없어서 모래투성이인 흙길에서 소달구지나 경운기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중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없으면 국민들 70% 이상이 한 달 안에 굶어 죽는 최빈국이라며 묻지도 않은 소리를 해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도대체 친구들이 왜 궁금하지도 않은 한국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저는 이들이 마치 사이비교에 의해 세뇌라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에도 제 조국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딱히 관심이 없긴 했어요. 저는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교를 지망했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기에 공부 외엔 아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실제로 늘 전국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프랑스 최고의 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데 뜬금없이 한국 이야기를 하다니 제가 친구들의 한국 비하에 그저 시큰둥한 반응만을 보였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여행지가 바로 한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죠. 학교 측에서는 프랑스 학교들의 수학여행지는 늘 유럽 국가들에 치우쳐 있으며 이건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프랑스답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학교 측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로의 수학여행을 추진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곳은 바로 한국이기에 결국 한국으로 수학여행지를 정하게 되었다고 말해오더군요. 그리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된 이러한 상황에 학생들 대부분은 화를 내며 날뛰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는 프랑스를 망치고 있는 중국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해진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날조와 선동으로 인해 한국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학생들에겐 이러한 상황이 청천벽력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저조차 중국인들의 지속적인 한국 비하를 듣다 보니 결국 한국은 가난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정도니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반감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고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매우 강한 프랑스답게 수학여행 일정은 학생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죠. 학생들은 인솔자를 따라 정해진 일정을 소화할 것이냐 혹은 기본적인 틀에만 맞추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일정을 진행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프랑스 학생들은 각자 돌아다니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같은 가난하고 배울 점 없는 국가에 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에 한국 여행 같은 쓸모없는 경험을 할 바엔 조용한 카페에나 틀어박혀 공부나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도 포기한 채 그저 한국의 조용한 카페에 틀어박혀 공부나 하기 위해 혼자 다니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마지못해 가게 된 한국에서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공항은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여행객들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 공항에는 AI 기반 맞춤형 비서 로봇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외국인 여행객이 자신의 항공권을 로봇에 스캔하자 해당 로봇은 그 외국인이 프랑스인이라는 것까지 파악한 뒤 불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정보를 전달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은 프랑스인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불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어를 하지 못하거나 다른 언어 서비스를 원한다면 스크린 우측 상단에서 언어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야 할 게이트는 C10이며 예상 도보 시간은 8분입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까지는 1시간 3분이 남아있으므로 커피 한 잔을 마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게이트 근처에 있는 대기열이 없는 카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봇이 이 정도로 완벽한 개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예비 공학도로서 이 비서 로봇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얼추 파악할 수 있었고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AI 기술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학도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기술력에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인솔 선생님이 인원 파악 등의 여러 확인 과정을 거치는 틈을 이용해 몰래 근처에 있는 공항 라운지까지 들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 라운지에는 맞춤형 식사 추천 및 휴식 공간 할당과 같은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AI는 고객 개개인의 식단 선호도에 따라 식사를 제한하고 휴식 공간을 모니터링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실시간 비행 업데이트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인천공항 라운지의 로봇 웨이터는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를 배달하면서 승객의 비행기 일정까지 설명해주고 있기까지 했거든요. 주문하신 채식 국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했으므로 탑승은 45분 후에 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개인화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다시 무리에 합류한 저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선진국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비서로봇뿐만 아니라 공항 내의 각종 최첨단 인프라는 공학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조차 완전히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저는 그저 공항에서부터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국의 능력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한국은 유럽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여겨지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선진국이자 기술 강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약간의 긴장과 설레는 감정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약해뒀던 단체 버스에 탑승했고 이내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숙소에 짐을 넣은 뒤부터 저희는 자유여행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공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음에도 그렇게나 한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겠다며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고도 뒤늦게 친구 무리에 합류해 한국 여행을 즐기는 것은 모양이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저 친구들 앞에서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척 주섬주섬 짐을 챙겼는데요. 그렇게 제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바로 한국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으며 식당 근처에는 꽤나 멋진 공원까지 있었기에 이건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버스 정류장마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프랑스에서는 아예 버스 정류장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요.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진작에 훼손되어 사라진 지 오래고 프랑스에서 버스를 타려면 도로 한복판에 의자조차 없는 천막에서 정시성 따위는 지켜지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게 대체 버스 정류장인지 아니면 하나의 미래 공간인지 모를 난생 처음 보는 공간을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공공 인프라는 태어나서 경험해본 적조차 없었기에 그저가 도시로 상경한 시골 사람처럼 벙찐 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일단 버스 정류장은 하나의 실내 공간처럼 꾸며진 상태였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항상 최적의 온도를 구비해놓고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대중교통에 대한 정시성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국가인지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도착, 출발, 경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화면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승객은 이 디지털 화면을 통해 도착 예정 시간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과 지연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화면은 버스의 GPS 시스템과 동기화되며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제공하기 위해 30초마다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즉,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불필요한 기다림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 매우 효율적인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버스 한 번 타려면 정시에서 30분은 빨리 오거나 혹은 30분 늦게 도착하거나 하는 제멋대로인 버스 시스템 때문에 넉넉 잡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낭비되는 시간이 일절없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던 거였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개별 승객에게 맞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스크린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키오스크에 제가 향할 목적지와 제 국적, 그리고 제 나이와 성별을 입력하니 AI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일정을 제안해 주었는데요. 일단 키오스크는 제가 몇 시쯤 목적지에 도착할지에 대한 시간과 해당 시간의 날씨는 어떨지를 알려주었고, 이러한 날씨에 대한 의류 팁까지 제공했기에 저는 이러한 세심한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한국의 섬세한 기술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는 목적지 부근에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카페와 음식점을 추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 근처의 관광지와 각종 명소들을 가상 투어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저는 스크린을 통해 목적지 인근에 있는 박물관을 가상으로 걸을 수도 있었고, 목적지 미리 보기를 체험하며 제가 도착할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오직 한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놀라운 콘텐츠였고, 저는 이러한 키오스크를 즐기느라 벌써 버스를 2대나 그냥 보냈을 정도로 한국은 시민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끔 최선의 배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곳 정류장에는 귀여운 고양이들이 그렇게나 많이 보였다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버스 정류장은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편안한 미세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공기청정 시설을 구비해두고 있었고, 이렇듯 산소가 풍부하고 기온까지 최적화된 이곳 실내 정류장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는 고양이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동물을 매우 아껴주는 착한 사람들인지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낮잠을 청하는 고양이들은 사람이 접근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재롱을 부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한국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저와 제 친구들은 중국인들의 세뇌에 속아 한국을 한참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3번째 버스가 도착한 뒤 드디어 버스에 탑승할 때도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어김없이 드러났어요. 한국인들은 버스를 탈 때도 끝까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줬고, 줄을 서는 상황에서 조금의 새치기도 없이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프랑스 내의 중국인들의 경우 새치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종종 자신들의 친구들을 떼거지로 데려와서 모조리 자신의 앞줄에 세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물론 프랑스인들 중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중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질서를 파괴했기에 프랑스 정부는 버스 정류장 등의 차례를 기다리는 곳에 일일이 줄을 서시오 팻말을 중국어로만 적어놓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했죠.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새치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러한 수준 낮은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고,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얼토당치 않은 거짓말로 한국인들을 음해한 것인지, 중국인들은 정말 뻔뻔함의 경지를 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공원을 거닐다가
마침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주머니에 있어야 할 스마트폰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갈 숙소의 위치와 선생님들 및 친구들의 연락처 등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는 건 저는 한국에서 국제 미아가 되었다는 소리와 다름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너무 긴장을 풀고 다닌 나머지 한국에 존재하는 소매치기에 의해 스마트폰을 도둑맞은 모양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원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매치기가 제 스마트폰을 되돌려줄 리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 제가 공원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고 해도 떨어진 스마트폰을 확인한 다른 사람들이 제 고가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둘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 직전 저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에 눈에 잘 띄는 마스코트 조각상 위에 제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스코트 조각상에 제 손에 닿을 정도로 접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 스마트폰은 제가 실수로 조각상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 누군가 일부러 올려놓은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조각상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실수로 그대로 스마트폰을 벤치에 놓고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를 본 다른 한국인은 벤치 위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까봐 이곳 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바로 옆 조각상 위에 올려둔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한국인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인들은 멍청한 실수를 한 저를 구원해준 은인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제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고도 전혀 훔쳐가는 법이 없었고 심지어 이렇듯 눈에 잘 띄는 곳에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음에도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스마트폰을 보고도 훔쳐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전문적인 소매치기 집단이 대낮에도 활개를 치고 있고 일반적인 프랑스 시민들마저 길거리에 주인 없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놓고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주어서 근처에 작물 상인에게 팔아넘길 게 분명하거든요. 프랑스는 그야말로 시민들 간의 신뢰라는 것이 아예 없는 수준의 국가로 오죽했으면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작물 시장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로 범죄가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작물상은 죄다 중국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이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시민의식이 높을 뿐더러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분명했고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 간의 끈끈한 신뢰가 유지되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싶어 엄청난 부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분명 중국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프랑스 친구들은 한국은 무법지대라서 대낮에도 강도가 설치는 막장 상태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강력히 주장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프랑스를 망쳐놓고도 입만 살아서 헛소리를 해대는 중국인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식당에서도 한국인들의 성격을 그대로 엿볼 수 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식당에서는 생수가 무료였고 또 기본적인 무료 밑반찬들도 테이블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로 한가득 나왔거든요. 놀랍게도 이러한 밑반찬들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남에게 아낌없이 무료로 내어주는 모습이야말로 이 나라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어 그저 감탄할 뿐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돈 주고 사야 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는 달리 신나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전부 지나 있었죠. 저희는 날이 어둑해지는 밤 6시에는 전부 숙소로 돌아오기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고 이 말은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해가 짐과 동시에 범죄가 들끓으며 무법지대로 변하는데요.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이주해 오면서 이러한 슬럼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에서는 절대로 해가 진 뒤에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까지 존재할 정도로 낮과 밤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규칙을 절대 지키지 않는 프랑스 학생들이더라도
밤이 되면 숙소로 돌아오는 규칙만큼은 전부 다 지켰죠. 그런데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서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미친 짓을 감행하기로 했죠. 바로 숙소를 탈출하고 한국의 밤에 돌아다녀 보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건 아무리 통제불능인 다른 프랑스 학생들조차 절대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밤길을 혼자 돌아다닌다는 건 그야말로 10분 안에 약물 중독자나 약물 거래 조직원들에 의해 끔찍한 짓을 당하는 지름길이었거든요. 프랑스의 낮의 거리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것이지만 해가 지면 그들의 것으로 변해버리죠. 프랑스의 밤이 얼마나 위험하면 프랑스 공영방송에서조차 밤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상황이고, 밤거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조차 출동을 거부하곤 하거든요. 시민들을 지켜야 할 경찰조차 그러길래 왜 늦은 밤에 밖에서 돌아다니냐며 범죄 조직을 만난다면 그냥 원하는 것을 모두 줘버리고 자신들은 너무 위험하니 출동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특히나 저는 여자기에 만약 한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은 뭔가 다를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고, 그렇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밤 10시 취침 시간이 되자마자 숙소에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랑스에서 밤거리를 걸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한국의 밤길은 분명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과 두려운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어두워진 후 많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행이나 강도의 상황이 염려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분명 한국인들이 매우 양심적이고 범죄 따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파리라는 위험한 도시에서 자란 저였기에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겁에 질린 행동을 반복하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밤길이 익숙지 않은 제가 결국 두려움에 못 이겨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제 눈에 놀라운 장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은 야간에도 어김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버스 시간표, 노선도, 지역 안내를 제공하는 조명 터치스크린이 빛나고 있었고, 이러한 버스 정류장의 불빛은 온 거리를 환하게 빛내고 있었거든요. 공원은 또 어떻고요? 야간의 어두운 공원은 약물 거래의 장소로 사용되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공원은 밤에도 환하게 빛나며 이곳에서 범죄 행위 따위는 엄두조차 못 내게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공원의 조명은 낮에는 태양열로 충전되고 밤에는 밝게 빛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기에 한국은 모든 인프라를 낭비 없이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했으면 지금은 한밤중임에도 아이들이 공원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 공원의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모션 센서 조명과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끝까지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골목길에는 눈에 쉽게 띄고 사용하기 쉬운 비상호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키오스크는 경찰 및 의료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국가면 이 키오스크는 좀처럼 사용되는 법이 없는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라고요. 즉, 한국은 애초부터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국가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수준 높은 인프라까지 구비해두고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안전한 국가인지 프랑스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이러한 밤 골목임에도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책가방을 맨 채로 어떠한 범죄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게 되었고, 어쩌면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두운 밤에 한껏 즐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두운 밤이었기에 궁궐이 어둡고 침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나 한국은 예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국가였고, 경복궁은 우아하게 빛나는 건축물의 걸작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광화문과 같은 궁궐문은 은은하게 황금빛으로 물들어 복잡한 목조 조각과 기와 디테일을 강조했는데요. 지붕은 전략적으로 배치된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반짝이며 한국 전통 한옥 디자인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경복궁 근처를 걸으면서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빛나는 서울의 현대적 스카이라인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밤에 경복궁을 걷는 것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벽 너머 서울의 현대적인 심장 박동과 대조되는 경복궁의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멋은
그야말로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감탄이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밤의 한강은 또 어떻고요? 한강대교에서는 색이 변하는 LED 조명으로 물을 분사하여 다리 위에 매혹적인 무지개 효과를 연출하고 있었고, 이러한 분수는 한국 전통음악부터 세계적인 K-팝까지 음악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한강변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시원한 밤 공기를 즐기는 조깅객과 2인 자전거를 타는 커플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기에 공원은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정 조명으로 빛나는 나무가 늘어선 산책로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기에 저는 밤이 되면 슬럼가로 변해버리는 프랑스 공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강의 모습에 그저 부러움과 감탄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밤중임에도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온 저로서는 이렇듯 한국인들은 아무리 늦은 시간이더라도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부러움만 느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밤을 완전히 만끽한 채 다시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밤에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지는 저와 같은 위험한 파리에서 자란 친구들은 절대로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국이 숨기고 있던 보석을 그대로 제 마음속 한편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저는 한국은 가난하고 치안이 붕괴된 무법지대라는 중국인들의 주장에 다시금 분노를 느낄 뿐이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공학자가 되고 싶은 제게 있어 꿈의 국가였고, 여기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의식과 사람들의 높은 수준, 새벽에도 안전한 최고의 치안을 가진 선진국인 한국은 그야말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기적의 국가였거든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결국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현재 저는 한국 대학교로 유학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 중이고, 한국은 분명 저를 훌륭한 공학자이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느끼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